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파죽지세로 초반 경선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충청 출신 김동연, 경남지사를 지낸 김경수 두 후보의 연고지에서조차 90% 가까운 지지를 보이면서 사상 최초 90%대 후보 탄생의 기록까지 바라보게 됐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지지부진, 지리멸렬, 국민의힘 경선은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여기에 한덕수까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사실상 대선 전 승부가 결정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보수 매체들은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견제 없는 권력이 탄생할 것이라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압도적인 대선 승리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헌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자가 심판을 보고 있는데 압도적인 기량으로 골을 많이 넣는 것 외에 무슨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검찰도 사법기관도 언론도 그야말로 국가 대개조가 필요한 지금 대선의 압도적 승리야말로 이 난국을 푸는 마스터키가 될 것입니다. 생방송 백운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진짜 춘천 닭갈비 여러분이 아주 반응 참 뜨겁습니다. 춘천에서 직접 국내산 닭 100% 사용해서 만든 닭갈비고요. 가격이 참 좋지요. 한 팩에 1kg인데 이번에 정어리몰에서 1+1 두 팩 2kg에 23,900원 무료 배송. 요즘 뭐 치킨 한 마리도 2만 원 넘지 않나요? 이번에 정어리몰에서 아주 가성비 좋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벌써 드셔보신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소피아 님이 춘천 닭갈비 너무너무 맛있어요. 간장 닭갈비가 짱입니다. 고기가 많아요. 아직 양념 닭갈비는 안 먹어봤어요. 그러셨는데 그것도 맛있게 드셔보십시오. 맛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골라서 드실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구하실 수도 있고요. 이번에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춘천 닭갈비 1+1 제품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힘차게 한 주간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함께하면 됩니다. 세 분 패널 함께 하십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 교수님은 좀 늦으실 거고요. 대선 이야기를 오늘 해볼 텐데 그 전에 오늘 10시에 윤석열 형사재판, 오늘은 법정에 앉은 윤석열 피고인 모습이 공개가 됐지요. 그래도 여전히 지하로 이렇게 빼돌려서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 것 여전합니다. 일단 들어온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저게 전부인데 사실 임세은 대변인님 우리가 보고 싶은 장면은 저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장 표명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서 그리고 본인이 서초동 집에 갈 때까지 우리 대국민에 대한 메시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형사재판에서도 지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모두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은 여전히 계엄이 잘했다는 식의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까지 윤석열이 나라를 둘쑤셔놓고 위기를 만들어놓고 경제, 사회, 외교 다 박살내놓고 국민이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사과도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그저 본인들을 지지하는 일부에 있는 극우 지지자들에게만 나를 살려달라.
뭐 내가 더 부활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식의 그런 선동적인 메시지 말고는 없었습니다. 지금 오늘도요 보면요. 지금 내란 숙의 피의자 아닙니까? 지금 명백하게 지금 법정에 써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이렇게 써 있는 이 피의자가 그 지기현 판사와 그 심우정의 어떤 합동 연행 작전으로 지금 저렇게 탈옥돼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게 과연 말이 되냐? 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의 생각이고요. 심지어 이 내란 숙의 피의자가 본인은 서초동 집에서 저 재판장까지 400m밖에 안 됩니다. 걸어서 10분이면 충분한데 저렇게 경호 차량을 탑승하고 엄청난 대우와 경호를 받으면서 저렇게 안전하게 들어왔고요. 뭐 안전하게 오는 건 담보할 수 있습니다만 들어올 때 저 표정 보십시오. 개선 장군입니까 본인이? 뒤에 분명히 방청석에 기자들과 일반 시민들도 앉아 계시고 양쪽에 이제 변호인들이 있는데 단 하나의 고개 숙인 거나 인사 절대 없이 마치 본인이 아직도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하는 저 모습. 그리고 본인들을 보호하는 그 대변해주는 변호사들과 일동들이 전부 기립을 합니다. 기립을 하고 이 윤석열은 단 하나의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당당한 대통령이에요. 저런 태도를 봤을 때 이 윤석열은 저희 국민에 주는 메시지거든요. 나는 아직도 건재하다. 난 당당하다. 잘못한 거 없다라는 것을 저는 저 수많은 장면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윤석열 메시지 같은 거는 기대하지도 않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일단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뭐 꼼짝 못하는 모습, 그다음에 수의를 입고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앉아 있는 모습, 뭐 이런 것을 보고 싶어 했던 거죠. 구속돼 있었으면 지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풀어준 놈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그 재판정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입니다. 처음에는 법정 공개도 안 했어요. 그랬다가 여론이 하도 호되게 도대체 무슨 짓거리냐라고 하니까 그때야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청구해 보면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걸 공개했는데 여전히 지하로 가는 것은 봐주고 있는 거예요. 포토라인에 세우지를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 누구도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말이 다 나오는 겁니다. 다 나오는 겁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재판부가 이렇게 특정한 피고인한테 계속 특혜를 주는 이유는 어떤 것들입니까? 이제는 뭐 지기현 판사 개인의 잘못된 생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용인을 하겠습니까? 앞서서 이제 지금 윤 소장님도 잘 지적을 했지만 저렇게 들어와서 지금도 또 변호인 옆에 둘째 줄에 앉지 않습니까? 예. 원래 피고인은 앞자리에 맨 앉아서 앞자리에 재판을 앉게 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앉고 있고 잠깐 지적을 했지만 그 기립하는 문제도 원래 법정에서는 판사 들어올 때만 자중에 있던 사람들이 서서 잠깐 예의를 펴고 앉는 건데 자기가 뭔데 형사재판 피고인이 들어왔는데 기다려서 서기에 만들어 있어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변호인도 잘못했었고 그 꼴을 봐야 하는 국민들이 정말 복장이 터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저기 카메라 들어갔다가 이제 들어오자마자 지기현이 이제 시간 끝났으니까 나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카메라. 저것도 잘못된 겁니다. 저기 법정 촬영을 공개하는 건요.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을 공개한다는 게 헌법상 원칙이고 공개하는 건 판사 한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특별하게 그 자리에 증인이라든가 피고인이라든가 관련된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어떤 성범죄라든가 이렇게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 이거는 판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저거를 지켜볼 수 있도록 헌법이 허락한 거예요. 허락한 게 아니라 헌법이 그렇게 우리가 헌법 주인이 국민 아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했는데 일개 판사 하나가 이건 못 보여줍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거. 저 지금 지기현 판사의 저런 행태는요, 거의 위헌적이라고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항 유시민 작가님께서 사법 시스템 고장났다고 합니다. 내란 수괴가 왜 경호받으면서 재판받으러 옵니까? 지기현 판사 빨리 탄핵시키고 윤석열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러셨는데 정말 사법 시스템 고장이 아닌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최진봉 교수님. 안 되죠. 지금 뭐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지기현 판사의 행동을 보면 공정성이 많은 부분 의심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일단 구속 취소할 때부터 보세요. 일로 그렇게 계속 해왔던 관례를 다 깨고 시간으로 바꿔서 풀어준 것도 문제지만 그 뒤에 지금 재판받게 되는데 재판받는 과정에 있어서 공개 안 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죠. 그리고 왜 피고인석을 뒷줄에 앉힙니까? 맨 앞줄에. 뒷줄에 앉히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긴장감이 떨어져요. 그러면 앞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지난번 재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검찰도 제가 볼 때는 저 검찰 공판하고 있는 검찰들도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들이 띄워놓은 PPT 나중에 내리고 나서 피고인 측에서 요구하니까 다시 틀어줬대요. 그걸 올려달라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한대요.
일반적으로 변호인들이 예를 들면 아까 보여줬던 거 다시 보여주세요 하면 검찰이 왜 우리가 보여줘? 이러면서 안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래요. 왜 해준 겁니까? 그걸 왜 허용해 주는 겁니까? 재판장이. 아니 이런 행태를 계속 보이는데 지기현이라는 판사가 보여주는 태도 자체가 너무 공정하지 않아요. 또 오늘 뭐 제가 김동완 의원 잠깐 만나고 왔는데 김동완 의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공판 검사들 중에 이건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검사들 중에 소위 이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공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대체 윤석열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이 되겠냐고요. 저는 행태 그리고 저는 더 황당한 게 뭐냐면 지기현 판사가 지금이라도 직권을 저는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을. 이유는 지난번에도 또 그러니까 윤석열 퇴거한 다음에 압수수색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또 막았습니다. 물론 한덕수가 그거 막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한덕수가 지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막았어요. 그러면 증거인멸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판에 제대로 잘 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구속해야죠 다시. 구속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재판장이라는 사람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국민적 신뢰와 신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기현이라는 사람은 지금 그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검찰도 그래요. 저 정도 나오면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해야죠. 왜 안 하는 겁니까 대체? 저러니까 재판하는 검사들이나 판사나 다 한통속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 나라의 심판들이 문제입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지금 재판장이거든요. 윤석열 형사재판 1심. 근데 도대체 심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한쪽으로 이렇게 뭐 유리한 편파적인 그런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해야 될 심판인데 이자 하는 거 보면 지금 완전히 대선 후보 행보 아닙니까? 돌아다니면서 뭐 지역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손편지 쓰고 입장을 밝혀야죠.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심지어 외신이 물어보는데 노코멘트. 양절 변호사님 노코멘트라는 뜻이 뭡니까? 인정도 그 부정도 안 하겠다. 긍정도 부정도 안 하겠다. 정치인들의 노코멘트는 예수지요. 사실상 긍정한 거죠. 더 심각한 거는 이 그 협상과 관련해서 지금 이미 국회에서 미국과 이 협상을 이 2020년 정도까지 다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2030년 정도까지.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미국 측에서 재협상 요구할지도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아직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요걸 모른다 이런 정도인데 먼저 덜컥 나서 내가 재협상하겠다라고 지금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정해놓은 것을 깨고 다시 나가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외신 기자가 아니 그 권한대행인데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통령하고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불과 얼마 전에 2주 전인가요? 헌법재판소에서 1주 전이군요. 당신 그런 권한 없다라고 정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당신 지금 그런 식으로 헌법재판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임명하고 이런 거 이거 확실치 않고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 잘못될 수 있다, 위헌일 수 있다라고 경고를 준 거거든요. 근데 당장 해외의 외신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통령과 똑같은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그 질문한 그 기자에게 오히려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냈다라고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 지금 지금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고 오히려 말씀하셨다시피 명동성당버제 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명동성당이 어디죠? 그 보통 교회. 그러니까 일부 명성교회. 명성교회. 대개 대권 주자로 나서면서 가는 교회까지. 뭐 지금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지금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겁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임세현 대변인. 자기 어떻게 될까 봐. 그래서 계속 지금 연막을 피우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분 그 별명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장어라는 별명 있잖아요. 박지원 의원이 정말 재미있게 했잖아요. 네. 참기름 바른 기름장어라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기름장어 요리조리 대가리에 참기름 발랐다고 그랬죠. 그 정도로 그냥 쏙쏙쏙쏙 자기가 불편하거나 어려운 지점이 있으면 그러니까 피해 갔던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억하시겠지만 한덕수가 본인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뭔가 질문했었을 때 약간 곤란하면 몰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전에도 그래서 무슨 사안에 대해서 이거 몰랐냐 총리가 그러니까 나는 신문 보고 알았는데요 라고 해서 신문총리란 말이 나올 만큼 본인이 총리직에 있을 때도 그렇게 본인의 일도 해태하고 잘 모른다 신문 보고 알았다라는 식으로 역할도 똑바로 안 했으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파면된 윤석열이란 파면된 대통령의 직무 대행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없어요. 그 없는 자리에 있는 대행 따위가 본인이 마치 선출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게 매우 우스운 것이죠. 아니 저는 국민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한덕수 뽑으신 분 있습니까? 국민 단 한 명이라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어떻게 선출직과 같은
같은 뭐 위치다 이러면서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막말을 합니까? 막말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번에 한미통상 관련해서 이제 무슨 협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미통상에 맞서지 않겠다라고 저자세로 이미 딱 밑밥을 깔고 갑니다. 아니 이거를 협상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왜 애초에 우리나라가 이익이 덜 될 수도 있는 저자세로 한미통상 맞서지 않겠다고 합니까? 이거는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 한미통상 관련된 관세 협정에서 상호관세 같은 경우는 90일의 유예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시간은 대한민국의 편이에요. 지금 미국은 오히려 본인들이 지금 트럼프가 오히려 좀 수세에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나라는 핑계대기가 너무 좋은 상황이라서 시간을 끌면 대한민국이 훨씬 유리한데 나서서 한다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한덕수가 지금 쫄려 있다. 이른바 쫄려 있다. 이 관세 협상에서 본인이 어떤 우호적인 위치를 차지한 것 말고는 본인이 내란 수의 공범과 한패라는 것을 증빙이 되기 때문에 쫄리기 때문에 이거를 더 급하게 처리하는 거다. 그렇게 모두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나오려면 나오라고 그러세요. 제가 아는 지인한테 찌라시를 하나 받았는데 이게 지난 금요일 날 받은 거거든요. 이분도 이제 어디에서 받은 거죠. 근데 한덕수 출마 확정 어젯밤에 최종 결심,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 결심했다는 거죠. 부총리 해외 출장 일정을 감안해서 한덕수 출마 가능 날짜가 4월 28, 29, 30. 부총리 다음 주에 출국해서 이탈리아 가는 것까지 확정된 상태. 최상목이 이탈리아 가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오면은 지금 이제 만약에 지금 출마 선언하면은 자리가 비니까 최상목 돌아오면 출마 선언할 거다라는 건데 출마 요즘에 하는 거 보면 할 것 같기도 해요. 최진봉 교수님.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뭐 이렇게 소위 한덕수 출마를 뭐 이렇게 뭐 추대하는 세계 모임이 있다고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던데 보면서 광주도 있어요. 무등일보 아시죠? 예. 물론 그건 이제 뭐 추측이고 언론에 기사로 나온 걸 제가 말 무등일보 그 사장이라는 사람 그분도 뭐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확인된 건 아니고요. 언론 보도 기사에 그렇게 나와서 제가 이제 아까 봤는데 이런 모습은 사실은 이제 한덕수 전 총리 지금 총리죠. 현 총리가 그렇게 나오려고 하는 것은 본인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아니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노코멘트라는 말은요. 정치인들이 하는 노코멘트라는 말은 예스라는 말이에요. 말하기 어렵고 이거 뭐 대답 애매하게 할 때 노코멘트 이러고 넘어가거든요. 아니면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근데 한덕수 지금 보면 선을 긋지 않아요. 선을 긋지 않고 그냥 노코멘트 뭐 나중에 얘기하겠다 뭐 결정되면 얘기하겠다 이 말은 뭐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간보기 하면서 계속 안 할 거면 나 안 해. 왜 나한테 왜 이래? 나 흔들지 마. 이렇게 해야 정상인 거죠. 그래서 한덕수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문제는 뭐냐면 나와가지고 도움이 될 거냐는 거예요. 아니 저는요. 당장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무계하겠습니까? 3번이나 경선을 치러서 누군가가 될 텐데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한테 너 이제 새로운 사람 한 번 더 해. 이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아니 돈을 그렇게 뭐 3억인가 4억 이정현 아시죠? 이정현. 그럼 막 뭐라 하잖아. 이거 돈 장사하냐? 국민의힘에 돈을 많이 내라 그래. 그러면서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3억 4억씩 내가지고 나와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고생해서 1등이 됐는데 너 1등 한 번 더 해. 이런 뭐 어떤 기분이 들겠냐고. 뭐 하는 겁니까 대체. 그리고 저는 이게 무슨 용병 영입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반기문 때하고 또 달라요. 반기문 때는 실패했지만 반기문 때는요. 처음에 이 사람이 거론될 때 지지율이 거의 한 20%였어요. 지금 한덕수 보세요. 10%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봐야 별 의미도 없는데 10%가 그나마 높으니까. 그래서 저는 의미가 없다. 이거 뭐 자꾸 얘기해봐야 저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별 의미 없는 그런 그냥 해프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도 안 되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카드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심지어 윤석열 어게인, 윤 어게인, 신당 창당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이자는 나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어. 김계리 또 한 명이 배의철 변호사. 네. 배의철 변호사도 그때 변호인단에 들어있었나요? 네. 같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 모습을 딱 냈더라고요. 그런데 김계리 변호사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 윤버러지를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임세은 소장님? 그런 농담이 많이 있죠. 윤버러지인데 하나 잘못 썼다. 뭔 소리입니까 저게? 참나.
너가 아버지냐? 아이고. Be calm and strong. 저게 이제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그런 구절이죠. 그런 구절이에요. 징계 사유 받았을 때 윤석열이 본인 SNS에 올렸던 구절이라고 합니다. 저거를 그때도 다시, 예. 아니 원래 저 Be calm and strong이 윤석열이 SNS에 처음에 대선 출마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다 기회를 엿볼 때 네. 해명의 노인과 바다에 그 청새치 기다리는 그 노인이 Be calm and strong 하는 부분을 하면서 나도 이제 막 청새치 잡으러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썼던 거를 다시 이제 차용을 한 거죠. 근데 아이고 참 이걸 보면서 한숨만 나오던데 김계리 개몽됐다 그랬죠. 네, 개몽게리라 그래가지고 예. 네, 그걸로 유명해졌죠. 개몽게리. 근데 저기 사진 보면은요 또 되게 재밌는 게 우리 윤석열 파면된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얼굴이 벌겋습니다. 한잔 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한잔 했군요.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옆에 그쵸. 배 변호사도 얼굴이 좀 밝았네요. 네, 얼굴 벌게서 뭐 한 잔 기분 좋게 한 것 같은데 저렇게 내란숙의 피의자가 자유롭게 활보하고 뭐 김계리든 누구든 저렇게 만나고 다니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하자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기현 판사를 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란숙의 피의자 저렇게 즐겁게 환하게 웃으면서 낮술인지 밤술인지 모르겠지만 한 잔씩 걸치면서 저렇게 즐거워야 되는 게 맞습니까? 국민들은 본인이 망쳐놓은 경제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힘든데 그리고 심지어 이 내란숙의 피의자가 저렇게 활보하는 것 자체만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지금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작자인지 윤버진지 뭐 벌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신났네요 자기들끼리.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나 보네요. 다 나오라고 그럽시다. 네. 간덕수도 나오고 기름장어도 나오고 버러지도 나오고 정광훈도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정광훈도 나온대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더 황당한 건 뭔지 저희가 이렇게 기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배랍시고 거기 광화문에서 예배하잖아요. 매 주일마다 거기서 해요. 이걸 헌금 먹고.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가자들이 헌금 모금을 독려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 교회를 세우는데 돈이 3조 원이 필요한데 돈이 100억밖에 안 들어왔다. 통장에 있는 거 다 털고 집 있는 사람 팔아서 헌금을 내라. 이게 진짜 할 소리입니까? 저는 목사를 인정 안 하니까. 강사치죠. 이 뭐 하는 짓입니까 대체? 아니 사람들한테 집 팔아 돈 내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건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늘 목사 인정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을 어떻게 예배라고 하는 뭐 물론 광화문에서 한 예배이긴 하지만 뭐 윤석열 복귀시키겠다. 그것도 자기가 하는 자유통일당인가 글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또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교회를 빙자해서 본인 욕심 채우는 것밖에 뭐가 있냐고요 대체. 아니 거기 나와서 성도리라는 분 그분들은 참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는 좀 안 되지만 뭐 그분들 아니 뭐 재산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돈 내서 3조 원 걷어가지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진짜 목사고 목자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세요. 그분 밑에 가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이러고도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진짜? 성경이 어디다 집 팔고 그거 팔아가지고 다 하라고 그랬어요. 말이 안 되는 주장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윤석열을 데려오겠다는 등 자기가 출마를 하겠다는 등 뭐 보니까 뭐 그 주변에서 자기 아들하고 뭐 자기 가족들하고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 거래한 것도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다 소위 거기 가서 열심히 헌금 내는 분들 그 돈 어디 가는지 좀 확인 좀 해보세요 제발. 누구를 쓰고 있는 건지. 정광훈이 출마 선언한 이유는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출마 선언을 했다고 그랬는데 박지원 의원이 살다가 제일 반가운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살다가 제일 반가운 보도를 보고 혼자 기뻐하기에는 너무 과한 욕심이라고 판단 전 국민께 공유하오니 박수갈채 바랍니다.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즉 대국본을 이끄시는 정광훈 목사님이 자유통일당 후보로 대통령 출마를 드디어 선언하셨습니다. 낭보 중에 낭보입니다. 윤어게인을 구호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모셔온답니다. 이야 딱입니다. 푸하하 지지 바랍니다. 상당히 박지원 의원님이 젊어졌네요. 윤어게인 저건 영어 제대로 썼네. 그것도 큰 현수막에 또 아지아니 낙이야. 그 어떻게 김건희가 쓴 거 아닌가 싶더라. 유지. 그렇게 쓰면 또 이렇게 약간 뭐 주술에 뭐 힘을 받는 뭐를 받으셨나 보죠. 기본적으로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 못하시죠. 멤버 유지도 있고요. 예. 네, 딱 그 수준의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겁니다. 멤버 유지 수준의 사람들. 아이고 이런 떨거지들 다 정리를 일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이재명 후보부터 할까요? 국민의힘부터 갈까요? 재미있는 김에 국민의힘부터 합시다. 이 보니까 서로 이리 치고받고 싸우는데 참 볼만하대요. 볼만해. 뭐 죽음의 조라고 그랬어. 내가 보기에는 무슨 죽음의 조냐. 말도 안 되는 그런데. 한동훈은, 임세은 소장님은 한동훈 후보 가까이서 봤어요? 아니요, 저도 실물은 뵌 적은 없습니다. 본 적은 없습니다. 예. 키가 원래 커요? 작아요? 그러니까 실물 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김남국 의원이 그 의원 시절에 이제 법사위여가지고 한동훈 장관일 때 봤대요. 봤는데 뭐 작은 키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 친구는 키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 그 옆에 사람들 키는 동일한데 본인들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여튼 그런 근데 경우가 키높이 있죠. 구두를 신으면 바지가 맞아야 되는데 그럼 바지를 긴 바지, 작은 바지 이렇게 따로따로 갖고 있는 건가요? 근데 제가 너무 재밌던 장면이 그 한동훈 그 비대위 시절인가요? 어디 절간 같은 데 간 적이 있는데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되게 안 벗으려고 머뭇머뭇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겠네. 예. 뭐 그걸 그런 가지고 거 이제 보면. 또 홍준표 후보하고 이렇게 또 붙는 모습이 참나 코미디 뭐 그런 거라도 국민한테 보여줘야지 뭐 재미있는 거. 그거 한번 볼까요? 우리 그 청년의 꿈 그 안에서 꼭 가거든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내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예. 홍준표 후보가 참 잘했다고 그래야 될지. 최지봉 교수님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노회하잖아요. 저 질문을 그렇죠. 했던 이유가 있을 텐데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여러 논란들이 많았고 사실 이제 뭐 이게 뭐 비밀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한동훈 후보가 갖고 있는 그 단점 중에 제가 단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컴플렉스가 많다는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저는 모릅니다만 이런 질문이 나오고 이런 질문에서 저렇게 계속 던지는 것은 본인은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다. 즉 지도자가 되거나 리더가 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그늘에서 커왔잖아요. 윤석열의 보호 아래서 법무부 장관까지 했고 지금의 국민의힘 대표도 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의 힘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늘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얘기한 건 외모지만 외모에 이런 걸 계속 한다는 것은 무언가 자기의 삶에서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거 자신감이 부족한 거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 모르겠습니다. 뭐 키든 뭐든 이런 부분에 내가 키가 작다고 내가 주눅이 들거나 나는 그걸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키높이 구두를 신어야 되거나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는 많이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신감 있는 사람이면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 자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것 그건 삶이나 생활이나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동훈의 저런 모습을 지적한 것은 한동훈이 벌는 그런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걸 꼭 집어서 지도자로서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 2인자 정도 하면 딱 맞을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홍준표 후보가 저런 질문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후보는 홍준표 후보에게 유치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짓을 하는 게 유치한 거지요. 자기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키높이 구두를 신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장면에서 포착이 됐는데 한번 보세요. 이 신발을 이렇게 벗는데 뒤에 굽이 저 정도면 몇 센치 정도 돼요? 저거 한 7, 8cm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이 일반인들하고 키를 좀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키높이를 신는 거는 그건 뭐 봐줄 수가 있는데 남들보다 더 커 보이려고 저걸 신으니까 훨씬 더 커 보이지 않나요? 지금 옆에 악수하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죠. 신발 굽 좀 보세요. 그렇게 키 크면 뭐 하냐? 그 안에 내굽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쪽에. 홍준표 후보한테 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하더군요. 들어보시죠. 한동훈 후보에게
수위 높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아니 우리 그 청년의 꿈 사이트에서 하도 물어보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지. 사실인지 아닌지 옆에 보니까 맞기는 맞더만. 뭐가 맞는 것 같으던가요? 또 다 안 들었네. 어떤 거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구두 다 안 들었네. 또 아니 재미지라고 하는 거요. 오늘 그거 아니면 뭐 재밌는 게 뭐 있습니까? 이제 저런 걸 능글맞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뭐 다른 페이스북에는 앞으로 정치 계속하려면 이미지 정치하지 말라고 한 질문을 그것도 못 알아듣고 B급 질문 운운하니 그 캠프에는 B급 인사들만 모여 있는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는데 아마 이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뭔데 나와서 설치냐. 너는 허상에 불과한 거 아니냐. 너야말로 신기루 아니냐. 나는 그야말로 이쪽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네가 뛰쳐나와가지고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온다고? 너 누구 덕택에 지금 그 자리에 왔는데 윤석열이 너 키워준 거 아니야? 너 그 윤석열 키높이 구두 윤석열 그 뒤꿈치가 네 뒤꿈치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맹이가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렇게 겉에 꾸미는 데만 그렇게 신경을 쓰고 다니냐. 사실은 이 지금 한동훈 지금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으로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부터 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고요. 그 방송에서 저는 가급적 안 하려고 했어요. 이런 얘기 자체를. 뭐 대한민국에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저 사람도 검사도 오래 했고 법무부 장관도 했었고 한데 왜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소중한 시간에 얘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로 멈추질 않는 거죠. 멈추지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나중에 이제 본인도 지금 홍준표 지금 전 시장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보정속옷 얘기 나오고 뭐 또 뭐 머리 얘기 나오고 계속 이러니까 계속 그런 것을 또 한동훈 지금 전 대표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게 다 같이 사실은 뭐 저 B급 정치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저는 국민의힘 자체가 이런 얘기들만 주고받으면서 언론에도 오늘 찾아보니까 저 얘기가 제일 관심을 많이 끌어요. 제목으로도 꼽혀요. B급이 아니라 C급, D급, E급, F 정당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홍준표 지금 전 시장도 오늘 재밌는 게 뭐가 있어 이런 거라도 재밌어야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 자리가 재미 얘기할 때인가요? 지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는 자가 계엄을 일으키는 바람에 재판을 받고 있고 그걸로 해서 지금 정권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석고 대절에도 모자랄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재미 운운하면서 지금 키높이 구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도 계속 묻게 됩니다. 재밌어서가 아니라. 근데 홍준표 후보가 노련하기는 해요. 사실 저거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국민의힘 경선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 거지 뭐 볼 거 있습니까? 네, 맞아요. 사실 뭐 저기 나와 있는 분들은 대선을 사실 나와서도 안 되는 분들이죠. 그 윤석열 내란 수계를 배출한 정당에서 사실은 대선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양심 없는 일인데 그래도 공당이다 보니까 뭐 나온다는 사람 말릴 수는 없으니 나와서 보고는 있는 건데요. 그나마 이 국민의힘이 가장 정직할 때가 바로 저 때거든요.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팩트로 싸웁니다. 항상 그랬어요. 지난번에 그 당대표 선거 때도 보면 뭐 나경원 후보와 그 당시에 이제 그 한동훈 후보끼리 나왔던 난타전에서 나경원 후보가 본인이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자기 빼달라고 했던 것도 이제 그런 사실관계가 저렇게 자기들끼리 싸웠을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선도 사실 볼 것도 없죠. 자기들끼리 무슨 이 정책 토론을 할 것도 아니고 국가의 비전을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기승전 이재명 때리기밖에는 없을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또 이제 본인들끼리 나와서는 저렇게 팩트로 저 상대방을 공격한단 말입니다. 근데 물론 지금 뭐 홍준표 후보가 말한 키높이니 뭐 가발이니 보정속옷이 이건 너무 좀 수준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카더라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일부 저작거리나 커뮤니티에서도 야 이거 한동훈 가발 아니야? 한동훈 키높이 아니야? 뭐 한동훈 보정속옷 입은 거 아니야?라고 이제 뭐 일부에서 이렇게 여론은 있었지만 직접 물어보기는 굉장히 민감하고 사실 그건 선 넘는 질문이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그 청년의 꿈이라는 그 본인의 있는 뒷배를 배경으로 그 질문을 딱 해준 거는 일부 사람들은 뭐 속 시원하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정치가 매우 희화화된 건 맞죠, 사실. 언제 저 2명으로 압축해요? 아니 4명으로? 내일인가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참. 아니 뭐 누가 되든. 뭐 누가 되든.
아이고. 아니 여론조사 결과 나와도 다 같이 뭐 1, 2% 차이로 고만고만하게 하고 있고 아니 뭐 특별히 차이 나는 정책 얘기한 것도 없고 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뭐. 아이 참 거시기하네. 현재 8명은 맞죠? 네, 8명 여기에서 4명으로 하고 2명 하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 방법은 맞는데 저 일정은 제가 다 관심이 없네요. 모두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려다가 말든 거죠. 지금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얼핏 보니까 뭐 나경원, 안철수 두 사람이 약간 뭐 관심 있다. 왜냐하면 누가 4등 되느냐 하는 것 그건 같아요. 관심 있죠. 그러면 1, 2, 3등은 대충 뭐 나와 있는가요? 대략 뭐 대략 누구?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세 사람. 김문수가 그 3등 안에 들어가 있어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턱걸이로 했나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1등일 거예요. 아마. 김문수가? 그것도 조사에 따라서 맞아요. 어떻게 다르더라고요. 보느냐에서 한동훈하고 김문수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오, 그거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래요. 국민의힘 지지층을 하면 김문수가 네. 나오고 일반인을 하면 한동훈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정말인가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더 웃기네. 채널 A에서 토론 한 거 한번 띄워봐 주세요. 채널 A. 네. 이거요? 채널 A가 아니고.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수준. 아우. 다음 중 하나만 골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1번 바퀴벌레로 태어나기, 2번 저거는 패러디 한 게 아니고 진짜로? 실제로 토론회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닌가요? 아니 가만 있어라. 이게 만약에 진짜라고 그러면 왜 저 질문을 했을까? 너네들은 바퀴벌레야 라는 질문인데 혹시 임세현 소장님이 국민의힘 토론회 주관하고 계세요? 아니 저거 정말 내부 디스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렇죠. 네. 저거는 정말 당 망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부러요? 왜 저 질문을 하면 답은 또 어떻게 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미치겠다. 저걸 또 답이라고 해. 네. 바퀴벌레는 바퀴벌레보다는 자동차 바퀴가 세상에 도움이 될 거다. 저걸 또 답이라고 해. 아하. 지금 밸런스 게임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약간 최악의 두 개 통해서 뭐 할래 이런 거예요. 근데 보통은 되게 정치 토론이다 보니까 밸런스 게임 하더라도 약간 풍자가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뭐로 태어날래라고 물었을 때 이런 식입니다. 뭐 이재명으로 태어난다. 1, 2, 윤석열로 태어난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자 의미를 약간 부여하는 건데 저거는 바퀴벌레랑 바퀴가 연관성이 바퀴라는 단어가 같다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너무 바퀴가 다르잖아요. 왜 나와야 되느니. 그러니까요. 바퀴벌레 하면 또 연상되지 않습니까? 아, 근데 저거 바퀴벌레. 진짜래요. 진짜요? 착한 악마님 진짜예요. 밸런스 게임 했어요. 파란 나라님 진짜예요. 저 봤어요. 꽃다지님 진짜 했어요. 청년 MC라는 여자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꽃다지님, 파란 나라님, 착한 악마님 이렇게 잠깐 제가 읽어드리는 댓글도 당첨되신 거예요. 나중에 신청하시면은 볼펜 보내드릴 거예요. 아이고 참나. 저런 질문 아니면 또 뭐 언론에 알려진 거는 그런 질문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저기 검사 사칭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학력 위조범 이 사람 중에 누구를 고를 거냐 이런 나에게 막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정말 알 수 없는 바퀴벌레를 끄집어내서 그나마 밸런스 게임이라는 걸 하는 게 뭔가 좀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를 풀어갈 때도 곤란한 주제를 던지더라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순발력 있게 그걸 또 특히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아 이런 면에서 나의 정책 능력을 보여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임이어야 되는데 뭐 가발 얘기나 나온 거나 똑같긴 없이 무대 얘기나 저거나 똑같네요 뭐. 아이고 참 바퀴벌레 같은. 수준 떨어진다. 목단님은 후보자들로 인정을 안 하는 거지요. 손동환님 꾸중하시네 우리를. 네. 정어리님들 그만하시죠. 국진당 대선 입에 올리는 게 허망할 뿐입니다. 시청하기 부적절합니다. 그만할까요? 아 근데 실제로 거기서 했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낸 게 아니고. 저기 아마 청년 MC가 질문했다고 그러는데요. 청년 MC가 뭐 하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 질문을 냈는데 바퀴벌레가 뭐인 줄 알고 F킬러 딱 뿌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난 진짜 아무리 봐도 모든 그 밸런스 게임은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가 있잖아요.
뭐 임세은 예쁘냐 배궁기가 예쁘냐 뭐. 배궁기로 엄청 올라오네. 고맙습니다. 안진걸 소장님이 또 슈퍼챗 보내셨어요. 안진걸 임세은. 임세은 화이팅. 제가 그렇지 감시 않아도 중이야, 감시 중.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변호사분 있잖아요. 맨날 네.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뭐 방송에서 제가 항의했습니다. 왜 임세은 소장한테만 쏘냐? 아. 우리도 쏴달라. 아, 근데요, 그러실까봐 그 내용은 예. 배공기 정어리 TV 구독자 100만 명 꼭 가져와. 예. 임세은, 최진봉, 양지열 세 분 너무 좋아요. 임세은 식당 TV 10만도 꼭이요. 네. 배공기 정어리 TV 광팬, 안진걸 TV, 오동현 TV, 이희성 변호사 일동 올림. 그러니까. 우리 저기 하면서 일부러 약간 그렇게 자기 올렸군요. 저기 한 거죠? 네네. 제가 항의를 감시 했습니다. 중입니다. 좋아요. 오동현 변호사. 네. 근데 임세은 소장님 좋아하는 분들이 많겠네요. 맞아요. 김밥 맛 좋아. 이분도 슈퍼챗 보내시면서 임세은 소장님 윤석열 파면까지 늘 앞장서서 고생 많으셨어요. 목도 아프신데 힘내세요. 이재명 정부에서 꼭 큰 역할 하시길요. 그러셨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콩타장님은 정어리 애청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 일 없어서 쉬고 있습니다. 순천 출신 양지열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저도 제 고향 순천에서 52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응원하는 네, 반갑습니다. 저 보내주셨어요. 52년째 살고 계시면 동생이겠는데. 반갑습니다. 예, 참.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오해가 있을까봐 앵커님 한 가지만 제가 정정은 아니고 네. 기사 제가 아까 소개했잖아요. 예, 예. 그 누구야 한덕수 추대하는 모임이 무등일보? 있다.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기사 시사오늘이라는 기사인데요. 이 호남을 중심으로 한 추대위도 빠르게 며칠 내로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서 무등일보 회장을 지냈던 박성섭 자양재단 이사장이 이끄는 호남계 인사들이 주축이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등일보 회장은 아닌 것 같고요. 무등일보 회장을 지냈던 박성섭 자양재단 이사장이 이끄는 호남계 인사들이 주축이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그거 예. 좀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어요. 예. 무등일보가 예. 사주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아, 그랬군요. 예, 좀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그거는, 회장이 예, 아니라는 거. 지금은 아니다. 예, 예. 예, 정정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그래도 국민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좀 관심을 갖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인 상식은 갖고 합시다. 바퀴벌레가 왜 나옵니까? 난 참 날카롭게 한 건가? 잘 본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MC가. 바퀴벌레들이지 다 뭐. 예. 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굳히기에 들어갔는데 이제 요즘 관심사는 90%대 후보 탄생 여부입니다. 사실 맨 처음에 충청 지역 그다음에 경남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게 막 서로 심한 삿바 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이었다면 이재명 후보 쪽에서 좀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기선을 어디서 잡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충청은 김동연 후보가 충청 태생이고 경남은 바로 전에 김경수 후보가 지사를 했던 곳이니까 나름 자기들의 강세 지역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한 수 접어준 거라고 봐야죠. 그래, 충청 경남 먼저 하자고.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경남에서는 90이 넘어버리고 충청에서는 90 가까이 되고 그래 지금 남은 지역에서 지금 충청 경남에서 이 정도 지지율이라면 남은 지역에서 90을 돌파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임세은 소장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많은 확률로 90%는 될 거다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89.6 정도 되니까 거의 90에 이제 육박했고요. 그래서 지금 5대명 얘기가 이제 9대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90% 후보다. 그래서 9대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남은 지역이 이제 수도권이랑 이제 호남이 남았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지사를 했었고 또 그 당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도 90을 훌쩍 넘길 거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판단이고 호남 같은 경우도 아마 호남에 있는 민심도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많은 탄압을 받고 또 윤석열 정권과 가장 앞서서 또 싸웠던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당연히 호남의 민심도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라는 또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이번 대선의 뜻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아마도 90은 무난하게 둘 다 넘기지 않을까라는 게 뭐 다수의 판단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상황을 볼까요? 먼저 영남권 경선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90%를 넘겼어요. 90.81.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김경수 후보가 김동연 후보를 제쳐가지고 현재까지는 이제 종합 2등. 사실 2, 3위 싸움도 좀 볼만하지요. 그런데 충청권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2등을 했는데 김경수 후보가 뒤집은 겁니다. 충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8.15, 90에 못 미쳤고 김경수 후보가 4.31, 김동연 후보가 7.54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현재까지 이래 종합으로 보면 합산이 이재명 후보가 89.56, 0.44? 0.44% 부족해서 이제 90이 안 됐는데 충청 영남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남은 지역에서 90을 돌파할 수도 있다. 그런데 김경수, 김동연 후보 최지봉 교수님 완주하겠지요? 완주할 겁니다. 저는 두 군데 다 제가 갔었거든요, 현장에. 아, 그러셨어요? 네, 청주도 갔었고 어제 이제 울산을 갔었는데 뭐 분위기가 뭐 소위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들은 자꾸 흥행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너무 흥겨워요. 그리고 어제도 그 울산의 그 컨벤션 센터에서 했는데 그 자리에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요. 꽉 찬 상태에서 후보들을 연호하는데 물론 뭐 이재명 후보를 연호하는 목소리가 훨씬 컸어요. 근데도요, 김경수 후보가 어제 연설하면서 그런 얘기, 김경수 좀 연호해달라고 그랬더니 또 연호를 해요. 김경수 이렇게. 그러니까 이 뭐랄까 연설이나 아니면 경선이 축제 같아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우리가 얘기 나눴지만 바퀴벌레 얘기 나오고 지금 뭐 외모 얘기 나오고 이러잖아요. 거기 서로 물어뜯고 네거티브하고 어떻게 이제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이 세 분의 이 연설을 들어보면요, 정책 경쟁이에요. 그야말로 정책 경쟁이고 어제는 이제 그 발언 내용도 순서를 바꾸거든요. 어제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발언을 했는데 두 사람의 정책 가져와서 내가 같이 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경선에서 서로 다투고 있지만 하나가 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서로 뭐 이렇게 좀 지금 보면 어찌 보면 이재명 후보 쪽으로 거의 뭐 대선에 굳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두 후보들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시고 연설 들으면서 저는 어제 이제 김경수 후보의 연설에 대단히 좀 감명도 많이 받았고 정말 의미 있는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민주당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이분들이 하신 말씀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받아들여서 정책화해서 민주당을 하나로 만드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제 그 분위기 자체는 너무 좋았고 영남 지역에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거기 영남에서 오신 분들을 제가 인터뷰하고 이랬는데 그분들도 이제는 너무너무 힘들게 버텨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기를 바란다는 열망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하는 게 TK든 PK든 바뀐 분위기라는 얘기를 전하더라고요. 지금 그 분위기를 잠깐 봤는데 아까 제가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배공기가 이뻐 임세은이 예뻐 했는데 거의 이재명 후보 수준으로 9대1로 제가 밀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수준이 있으십니다. 확실히. 네. 독재예요, 독재.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미워. 그러니까 예쁜 거 말고 다른 걸로 하시죠. 그러게 말이에요. 예쁜 걸로 해서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저기 제가 이렇게 완전히 여러분들한테 실망을 했는데 저를 달래주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삐질 거예요. 미워. 양지열 변호사님 90% 넘는 지지 사실은 민주당에서 후보가 누가 되는 거는 결정이 됐는데 이제 이 압도적인 지지율이 차기 대선에
어떤 동력이 돼야 되겠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제 뭐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이미 경계를 시작을 했어요. 예. 마치 지금 이제 농담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독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제어를 아무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고 저는 이들이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90%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온 게 뭐 민주당이 무슨 그들처럼 뭐 여론을 명태균 같은 사람을 또 동원해서 조작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억지로 민주당에서 조직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금 경선 구조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지금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게 지난 대선 이후에 수사와 재판으로 역경도 걷고 심지어는 진짜 테러를 당해서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일들을 다 극복해 왔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에 반대편에 항상 윤석열이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위기가 뭡니까? 윤석열 때문에 벌어진 지난 3년간의 실정과 계엄으로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이 개인적으로는 어떤 상황과 국가적인 상황, 국민적인 상황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기를 벗어나고 이 상황을 타개해 줄 사람은 누군가, 개인적으로도 위기를 겪었던 사람이었고 또 개헌 과정에서도 가장 지도자로서 모습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그 민심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죠. 이재명이 잘난 부분도 있지만 이재명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서 제발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 좀 같이 꺼내달라, 같이 극복해 나가자,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견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저들이 지금도 잘못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지금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 바퀴벌레나 찾고 있는 자들을 압도적으로 눌러줘야 된다는 민심인 겁니다. 일단 민주당의 경선은 차이는 많이 나지만 그 새 후보가 보여주는 토론의 품격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군요. 전당대회 지금 그 영남 지역 경선 끝나고 새 후보들의 발언 한번 차례로 들어보죠. 어떤 사상과 이념도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아산과 계룡처럼 청년이 돌아오고 아이들이 태어나는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지국가의 꿈, 국가 균형 발전의 꿈 이룰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봐서 그런지 김경수 후보, 김동연 후보는 약간 좀 긴장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현장에서 봤을 때 어떠셨어요?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두 분은 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추격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더 긴장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다른 후보를 배려하고 발언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주로 다른 후보들을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가 주 내용이고, 나머지 두 분은 이제 아무래도 본인들이 선명성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고, 특이한 점은 입장을 하잖아요. 후보들이 한 명 한 명 입장하거든요. 입장할 때 김동연 후보가 지역마다 그 지역의 프로야구 팀의 점퍼를 입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청주에서는 하나 그 오렌지를 입고 오시고, 예. 어제 울산에서는 또 롯데 다이언트 점퍼를 입고 오셨고, 아마 광주 가면 혜태가 아니죠. 기아 타이거즈. 옛날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제가 할 때는 혜태였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아마 점퍼를 입고 오지 않을까. 그게 좀 특이한 장면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아 운동 경기하면은 혜태 잠바 입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많아요. 서울은 어떻게 하려나 팀이 많은데.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실지. 그거 참 잘 골라야 돼요. 네. 수도권이니까. 뭐 세 벌을 갖다가 겹쳐 입든지 뭐 그래야 됩니다. 인천도 있으니까. 네. 김두한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아무리 임세현 소장님한테 밀렸다고 앵커님 그러면 윤석열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100%야. 너무 모욕적입니다. 아까 그 바퀴벌레보다 더 심하네. 너무 모욕적입니다. 김두한님 책임지고 좋아요 누르세요. 변함없이님 요즘 구독자 증가도 좀 주춤한 것 같아요. 좋아요 숫자가 많으면 유튜브에 노출이 더 잘 된답니다. 좋아요는 구독자 호출 신호입니다. 멋있는 표현입니다. 구독자 호출 신호. 예,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제가 원래 리얼미터 여론조사 잘 소개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나오기도 했고, 심지어 리얼미터에서조차도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긴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지난주에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이게 지금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1위는 뭐 항상 부동이었지만 이번에 50%를 처음으로 돌파했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문수가 12.2, 한동훈이 8.5, 홍준표가 한동훈보다 더 못 미치고 나경원, 안철수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이재명 후보 50% 돌파 이거는 의미가 좀 있는 거죠.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게 여기 조사에서 뭘 또 했냐면요. 주요 3명을 이제 각각 붙여봐요. 이재명 후보하고 그다음에 김문수, 그다음에 이준석 이렇게 세 가상 대결. 네, 가상 대결 3개를 했는데 거기서 다 50%를 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0%를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때만 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출마하셨을 때 40몇 %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탄핵 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을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내란 사건이고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전체주의 독재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윤석열에 대한 심판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50%를 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이제 내란을 종식시키고 내란 세력들을 다 박멸을 시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들 이 내란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곳곳에서 암약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검찰도 마찬가지고 좀 변화가 완전히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 50%가 넘는다고 하는 것, 그것도 여론조사에서 50%가 넘는다고 하는 건 실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보다 높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50%가 넘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모습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압도적 승리를 민주당이 이룰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론으로 보면 그렇게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도둑 자바라님이 꽃 여론조사는 왜 발표를 안 하시나요? 거기가 샘플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셨는데, 예, 꽃 여론조사 결과도 있으면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만은 일단 자료를 준비를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꽃보다도 리얼미터도 50% 넘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임수연 소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어느 조금 보수적인 경향이 좀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50을 넘겼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모수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뭐 투표 안 나갈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저 50보다는 훨씬 높은 아마 그 당선 그 지지율로 당선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그 나머지 후보들을 전부 다 합쳐도 뭐 반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게 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뭐 후보가 이제 압축이 되긴 하겠지만, 그걸로 더 가긴 가겠지만요. 이게 압도적인 지지율이 바로 이 윤석열 내란을 빨리 종식시키자는 그 여론의 하나의 그런 방향이 아닌가, 그런 한 시그널이 아닌가 싶어서 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미 이재명 후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차기 대통령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디플로맷이라고 아주 유명한 외교 전문지 있지 않습니까? 4월달 표지 인물이 이재명 후보예요. 이 제목을 보면 한국 이재명의 시대가 왔나? 이재명의 순간이 왔나? 이런 제목으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양질 변호사님, 벌써 이 제목으로 이렇게 뽑고 표지인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드라이하게 보면 아주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음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표지 아주 정말 절묘하게 잘 만든 게 윤석열의 얼굴을 찢으면서 등장하게 만들었고, 등장하는 거죠. 윤석열은 흑백이고 그다음에 이재명은 이제 칼라인 거고, 뒤에는 또 남북을 상징할 수도 있고 야권과 여권을 상징하는 빨간과 파란까지 딱 섞어놨어요. 정말 절묘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사진이네요. 언론 전공하는 교수님보다 더 정확하게 잘 분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출신이에요. 저도 신문 기자. 아, 그러시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나름 그 정도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예. 정말 저게 한마디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저 영문 제목이지만 지금 This moment has arrived has라고 썼습니다. arrived라는 게 우리가 또 우리 국내 정치에서 별의 순간이라는 예. 표현을 만들어내서 또 쓰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까지도 저는 디플로마에서 끌어다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국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저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딱 보여주는 것처럼 다시 흑백으로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전망 자체가 지금 선거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압도적인 어떤 지지라는 게 필요하고, 저도 뭐 이재명 대표 개인을 넘어서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선거가 내란 종식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 그때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지금 암약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우리가 지금도 재판받고 있는 지금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부터 바꿔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압도적인 힘을 실어서 정권교체를 하고 그때부터 내란을 진짜로 종식시키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대한민국의 순간이 오는 거죠. 그 표지 한번 다시 띄워봐 주세요. 우리 임세은 소장님이 영어를 겁나게 잘해요. 제가 한덕수보다 못합니다. 임세은 소장 아니요 더 잘해요. 임세은 소장님이 네. 그 쓴 임세은 식당으로 오세요를 재밌게 봤어요. 거기 보니까 본인이 또 영어 잘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옛날. 저거 영어 한번 멋있게 읽어주세요. South Korea has this moment arrived. 딱 들어오잖아요. That's great. 네. I'm graduate Harvard. 한덕수. 저는 아니고 하버드 아니고. 발음이 너무 아, 한덕수가. 우리는 저렇게 잘하는 영어는 금방 들려요. 하나 더 읽어주세요. 커버스토리 기사 제목 혹시 갖고 계세요? 이재명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부활할 수 있을까? 그거는 혹시 거기에는 안 떠 있나요?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커버스토리 기사 제목이 이재명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부활할 수 있을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political chaos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비상계엄, 탄핵 정국, 그다음에 지금 조기 대선 정국 이런 걸 다 정치적인 혼란이라고 본 거죠. 여기에서 rise from 이렇게 돼 있으니까 커버 스토리를 완전히. 앵커님의 발음이 좋으신데요. chaos, rise 이런 표현들. 저는 허바드는 안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꽃도 준비가 됐네요. 예, 한번 볼까요? 여론조사 꽃에서 만든 조사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지금 이제 당으로 본 거죠. 이재명 후보가 8.2%. 40.1은 뭐예요? 48.2는 뭐고? 이게 조금 당으로 예 민주당이 위에는 당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를 포함한 거네요. 한덕수가 지금 다른 짜잘한 후보를 앞서고 있는 걸로.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67.5, 정권 연장 28.0인데 바라건대는 저런 결과로 선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현재 결과도 8대 0이라는 게 의미가 매우 크지 않습니까? 네. 이 0.7로 이렇게 이겨가지고 저 난리를 쳤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대선 승리를 해야 정말 확실하게 개혁도 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모든 것을 안정화하면서 갈 수 있지 않느냐. 지금 한덕수가 저렇게 개판을 치면서 심판으로 막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저럴 때 막 옐로우 카드 막 10장씩 집어내도 압도적인 기량으로 골을 막 수백 골 넣어버리면 심판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력으로 앞서면 아무리 심판이 편파적이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내란 세력과 개혁 세력의 싸움인 거잖아요. 내란 척결 세력과 내란 세력의 싸움이에요. 당연히 내란 척결 세력에 표를 주실 거로 생각하고 그건 정치적으로 본인들은 보수든 진보든 다 떠나서 우리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만 갖고라도 이번에는 내란을 종식할 수 있는 그런 세력에게 표를 줄 겁니다. 그래서 압도적 승리가 일어날 거고요. 이재명 후보가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이재명 후보의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아무리 편파적으로 한들 이길 수 없을 겁니다. 그럼요. 이제 그 전체적인 구도나 이런 것은 다 쟀는데 남은 기간이 매우 이제 중요하잖아요. 저렇게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여론조사 이런 거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집권 비전 그리고 국민들이 맞아 저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이런 그 공감대를 자꾸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 이런 걸 내주는 게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캠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미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당에 오늘 아침에 뭐 예를 들어서 기사를 보면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캠프에 보면 이제 증세로 부동산, 그러니까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좌우하지 않겠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엉뚱하게도 오세훈 시장이 저지르는 그 토지허가제 이 논란 때문에 집값이 뭐 폭등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현실 인식들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어제 이제 경선 과정에서도 이제 우리 중도 보수라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 노선 같은 부분은 분명히 국민들을 위한 것이고 진보 보수 이런 식의 어떤 이데올로기의 그 프레임이 아니다라는 얘기로 동조를 그렇게 했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하지 않는 건데 실수하는 걸 넘어서서 압도적이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정책들로 국민들의 호감 내지는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게 압도적일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재명 대표가 뭔가 정책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럼 국민의힘에서 물어뜯는 건 나오는데 국힘에서 뭘 하겠다는 얘기는 나오지를 아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한편으로 도와주고 있는 게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게 뭘 이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들 나라가 위기에 처한 부분들에서 하나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모습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모습 하나도 없고 여전히 윤석열은 살아있고 윤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정광훈까지 출마한다 그러고 있고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미 예전하게 끊어냈어야 될 그 세력들을 끊어내지 않고 계속해서 안고 있고 윤석열은 지금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뭐 대선에서의 선거 정도는 저는 뭐 당연한 상황인데 거기에 압도적인 그러니까 그 어정쩡한 것보다 그걸 넘어서는 압도적인 걸 나가는 건 이제 플러스 점수를 쌓아가는 부분들만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길을 지금까지 잘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대선 보면 표차가 가장 컸을 때가 이명박 때였죠. 이명박하고 정동영 후보. 그때 표차가 22.53%포인트 차이였거든요. 김종성님, 어게인 청와대 17대 대선 투표율 63%, 이명박 48.67, 정동영 26.14, 22.53%차 패배. 화이팅 600만 표 이상으로 복수할 수 있습니다. 민주시민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압승입니다. 그러셨는데 압승 이렇게 상대방을 누르는 그런 기쁨보다도 큰 차이로 그리고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돼야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민주당이 해야 될 과제죠. 그러니까 뭐 승리를 넘어서서 이제 좀 압승이라는 표현이 뭐 좀 부정적으로 된다면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거. 이거는 국민들이 하나로 모아서 새로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개혁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별로 안 나면요. 반대 세력들이 계속 뒤에서 발목 잡고 바지끄레기 잡고 못 가게 하고 이럴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압도적으로 다수,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 20%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되면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힘을 실어줍니다. 그럼 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몰고 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 이런 부분들은 지난 정권에서 하려고 하고 시도도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만약에 새로운 대통령이 20% 이상의 차이가 나서 압승을 하게 되면 그럴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된다는 거죠. 국민들도 거기에 박수를 보내줄 겁니다. 심지어 뭐 만약에 민주당 후보를 찍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왔으니까 희망을 걸어보겠다. 해봐라 이렇게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적인 과제들을 이끌어내고 내란 세력들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20% 이상의 차이를 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상 득표율 임세현 소장님 얼마 보십니까? 저는 최소 국민의힘이 어떤 후보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2배 이상 표차가 나올 거다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 저쪽이 30 나오면 예를 들어 민주당에 있는 후보는 60% 이상. 그래서 2배 이상 차이가 날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국민 여론도 아마 그렇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아까 뭐 보셨던 여론조사에서도 의하면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67%로 아까 보였던 거고 정권 연장해야 된다가 20% 후반 정도였는데 그렇게만 따져도 이미 2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미 여론도 당연히 이 윤석열 내란 정권을 심판하고 다음 정권이 다른 정권이 돼서 좀 바꾸고 개선해야 된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장담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2배 이상 차이 날 거다.
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서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님은 그 강혜경 씨 변호 그리고 또 박정훈 대령 변호인 맡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과 관련해서 해줄 말이 참 많은 분이죠. 그래서 모셨습니다. 여러분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부 함께해 주신 최진봉 교수님, 임세은 부대변인님, 양재열 변호사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